2026년 주택연금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명확해지면서 가입 가능한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함정들인데 이걸 모르고 가입하거나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주택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더라. 지금은 괜히 묶이는 것 같다. 이런 말들도 자주 들립니다. 지금은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년에 받을 순서이거나 이미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선택 하나로 흔들리는 건 연금 몇 달치가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던 연금까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헛소문도 많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조건 불리하다거나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바로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조건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체감상 주택연금 가입자의 99%는 이 함정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그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줬지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함정은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받는 분들보다 배우자와 함께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일수록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이 상담 과정에서도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보가 살아있는 황금 통찰입니다. 통찰력 있는 정보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분이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전부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집의 소유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들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그 집의 소유권을 배우자 혼자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배우자분과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1명은 동의했는데 다른 1명은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집의 소유권을 혼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그리고 그 연금에 붙은 이자, 그리고 보증료까지 전부 합쳐서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으셨다면 6천만 원의 이자와 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자녀들 동의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인수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나중에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전부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연금을 딱 한 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사이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6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우자는 연금을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가입할 때 냈던 초기 보증료는 날아가게 됩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초기 보증료가 450만 원입니다. 연금은 100만 원 한 번 받고 4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자녀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에는 이것 말고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나이입니다.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54세인데 배우자가 56세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54세인데 배우자가 52세면 안 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만 나이만 보고 개월 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 6개월이면 56세로 올려주지 않으며 그냥 55세로 봅니다. 생일 하루 전날인 55세 11개월일지라도 마찬가지로 55세입니다. 이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신청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54세였는데 등기할 때 55세가 됐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시세가 15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조금 다릅니다.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합쳐서 12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내에 한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90% 수준으로 깎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감이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인수 신청, 이 모든 걸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단 한 달이라도 늦으면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럼 가입하고 나서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딱 하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철회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도 돌려주고 냈던 보증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일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철회가 안 됩니다.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초기 보증료가 450만 원입니다. 이 450만 원이 하루 차이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보증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450만 원, 5억 원이면 75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처음에 한 번만 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는 총액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실제로는 내고 있는 겁니다. 연보증료는 매년 0.75%입니다. 정확하게는 보증자에게 연 0.75%를 매달 나눠서 냅니다. 이것도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총액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이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0일 이내 철회는 돌려받지만 그 이후에 해지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고민하실 때 이 보증료 금액을 반드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그 집으로는 3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해지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도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듯하지만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이 함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새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지했던 이전 집으로는 3년 동안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한 것들 55세, 12억 원, 6개월, 30일, 1.5%, 0.75%, 3년. 이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가입이 안 되거나 돌려받지 못하거나 재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 맞춘 상황인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식 기준은 알고 계셔도 실제 함정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거나 가입했다가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의 소유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냥 근저당권만 설정합니다. 담보로 잡히는 거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팔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권 자체는 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은 다릅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집의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가 공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집을 사용할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빌린 돈을 전부 갚으면 소유권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소유권 다음으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100%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매달 10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도 100만 원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입할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이용 중에 이혼을 하면 전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순간부터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건 알겠는데 과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하십니다. 특히 저당권 방식에서 헷갈리십니다.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착각이 이겁니다. 저당권 방식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당권 방식은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느냐? 신탁 방식과 헷갈리시는 겁니다. 신탁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이어받습니다. 가입할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두면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자동으로 나에게 넘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자녀 동의 필요, 신탁 방식은 자녀 동의 불필요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탁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연락이 어렵거나 또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착각하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자녀가 그 빚을 떠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에게 주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공사는 그 집을 팔아서 지금까지 나간 연금을 정산합니다. 집을 팔아서 5억 원이 나왔는데 연금으로 나간 돈이 4억 원이면 1억 원이 남습니다. 이 1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서 5억 원이 나왔는데 연금으로 나간 돈이 6억 원이면 1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1억 원은 공사가 손해를 봅니다.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면 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나간 연금과 이자를 전부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공사가 집을 처분합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 문제, 배우자 승계 문제, 자녀 부담 문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착각하고 가입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보시면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실수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집값을 기준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5년 전에 가입하셨을 때 집값이 3억 원이었다면 그때 기준으로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은 3억 원 기준이니까 손해다. 차라리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5억 원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역에서 대부분 해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힌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입니다. 5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때 집값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분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셨습니다. 해지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5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받으셨다면 총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하면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갚아야 해지가 됩니다. 갚고 나면 집은 다시 본인 소유가 됩니다. 담보도 풀립니다. 5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받으셨다면 총 4,8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하면 약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갚아야 해지가 되고 갚고 나면 집은 다시 본인 소유가 되면서 담보도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시 가입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3년 후에 집값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지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초기 보증료를 다시 계산해보면 집값이 3억 5천만 원일 때 가입하셨으니까 초기 보증료는 525만 원인데 이 돈은 해지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철회하면 돌려받지만 그 이후에 해지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낸 연보증료도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0.75%씩 5년 동안 냈으니까 대략 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해지하고 나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집값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5억 원이었던 집값이 4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가입하려고 보니까 5억 원 기준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 받던 금액보다 조금 더 받기는 하지만 3년 동안 연금을 못 받은 손실이 더 큽니다. 3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이면 2,8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보증료 525만 원,
연보 증료 200만 원을 더하면 총 3,6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왜 이런 실수가 생기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집값이 고정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생겼다면 그 차익은 나중에 상속으로 자녀에게 갑니다. 집을 팔아서 연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은 자녀 몫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본인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해지를 고민하실 때 반드시 계산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계산하십시오. 이걸 갚아야 해지가 됩니다. 둘째,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계산하십시오.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셋째, 3년 동안 연금을 못 받는 손실을 계산하십시오. 매달 받던 금액에 36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넷째, 3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십시오.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계산해보고 그래도 해지하는 게 이익이라면 그때 결정하십시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년 재가입 금지, 보증료 환급 불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은 집값 때문에 생기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실수인데 이건 금액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앞에서 집값 때문에 생기는 실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73세 박정숙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5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는데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셔서 매달 120만 원씩 받으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박정숙 씨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배우자는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정숙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의했지만 둘째 아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연금을 계속 받으면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거부한 겁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연금을 이어받을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박정숙 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5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받았으니까 총 7,2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정숙 씨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로 다 썼기 때문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살던 집을 잃은 겁니다. 집을 팔아서 8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은 1억 원 정도였는데 이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신탁 방식은 자녀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반대해도 박정숙 씨는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집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은희 씨, 70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연금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저당권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가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서류를 보냈는데, 딸이 바쁘다며 이루기만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승계는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인수 신청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최은희 씨는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결국 계약이 종료됐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 5천만 원을 전부 갚아야 했습니다. 이분도 갚을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고, 70세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는 점, 자녀 문제로 승계가 막혔다는 점, 결국 집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신탁 방식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녀가 반대해도, 자녀와 연락이 안 돼도 배우자는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고 6개월 기한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분들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을까요? 처음 가입할 때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신탁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방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탁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선택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막히면 배우자는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어렵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수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 실수들을 피하려면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하나씩 체크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본인이 56세이고 배우자가 52세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둘 다 54세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 나이만 보고 개월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5세 6개월이어도 56세로 올려주지 않고 그냥 55세로 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집값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합산해서 12억 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집이 8억 원이고 배우자 단독 명의 집이 5억 원이라면 8억 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거주 조건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산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어렵다면,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다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은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막히면 배우자가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자녀 동의가 필요 없고 6개월 기한도 없으며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다섯 번째, 30일 철회 기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철회하면 받은 연금도 돌려주고 보증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1일이 지나면 이 권리는 사라지고 해지하려면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 동안 재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계산하십시오. 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1.5%인데 3억 원짜리 집이라면 450만 원입니다. 연보증료는 매년 0.75%씩 내는데 이건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 보증료들은 해지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 가입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가입 당시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중에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혼한 순간부터 권리가 없어집니다. 집값이 올라도 섣불리 해지하지 마십시오. 해지하면 3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하며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도 놓치게 됩니다. 집값이 올라서 생긴 차익은 나중에 상속으로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승계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인수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지금 메모하십시오. 나이, 공시가격, 거주 조건, 담보 방식, 30일 철회, 보증료, 배우자 관계, 재직 금지, 6개월 기한입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방식 선택과 6개월 승계 기한, 이 두 가지는 배우자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담보 방식 선택은 배우자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택연금과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한 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지배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은 공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인증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확인하는데 만약 본인인증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시세와 주변 시세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평가가 끝나면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때 담보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자녀 문제가 조금이라도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신탁 방식을 선택하시면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건 공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공사로 나오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보증 약정이 끝나면 금융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지만 실제 연금은 은행을 통해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첫 달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과 함께 챙기시면 좋은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집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높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후견인이 연금 관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합니다. 재산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재산세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지만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담보 방식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특히 자녀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택연금만 받지 마시고 기초연금, 성년후견제도도 함께 챙기십시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이 확인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으면 다음 단계로 가시고 아직이라면 55세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공시가격 확인인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십시오.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넘으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금액을 계산해 보시는 건데 본인의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보고 생활비로 충분한지 판단하십시오. 네 번째는 담보 방식을 결정하는 건데 자녀들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연락이 어렵다면, 해외에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신탁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상담 예약을 잡는 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십시오. 상담 받으실 때
반드시 담보 방식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건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어두시면 신청할 때 빠릅니다. 일곱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인데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십시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년후견제도 알아보기인데 나이가 들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서 메모하십시오. 30일, 6개월, 3년, 저당권, 신탁,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지켜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방식 선택은 배우자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나이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예상연금 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담 예약을 잡으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십시오.